보이죠? 세조 13년 1467년이 이시에의 난. 이시에는 함길도 출신이었고 수도 한양과 거리가 멀다는 점, 그리고 함길도인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시에가 이 한양에 편지를 보내서 신숙주랑 한명회가 자기들과 연관돼 있다는 편지를 보내서 세조가 이 신숙주 한명회가 진짜 저 함길도 저 이시에와 뭔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자리 넘보는 거 아니야? 좀 겁을 내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이들을 투옥을 시켜요. 감옥에 보내면서. 자, 근데 막상 원로 대신들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 떼놓고 보니까 이 이시에난을 진압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짜잔 등장한 사람들. 젊은 나이에 과거 급제해가지고 일찍이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왕족, 도성군, 이준. 이 당시 나이가 27살. 이 구성군 이준을 충대장으로 임명했고요.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딸, 정성공주의 외손자.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한테는 외증손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원과도 아무튼 혈연적으로 연결이 있는 왕손 남이. 남이는 이 당시 나이가 25살. 너무 젊은 사람들만 보내면은 경험치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연륜 있고 전투 경험이 많은 강순. 이 사람은 78세의 노장이었어. 아,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유자광이라는 사람. 유자광은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면 뭐죠? 첩의 아들이죠. 조선시대 때 첩의 아들이면 과거 응시나 출세길이 다 막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세길이 막혀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둑, 장기, 뭐 싸움, 그리고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뭐 노가리 까는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유자광이 어떻게든 출세를 좀 해볼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이제 있다가 궁궐에서 갑사 역할을 했어요. 갑사라고 하는 건 문지기 역할이에요. 자, 근데 그 갑사 역할을 하던 도중에 이시의 난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유자광이 이제 궁에 들어오는 걸 듣고 뭐 이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세조한테 상소를 올려요. 당시 아무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조가 어떻게 이렇게 인자가 없나 하면서 아주 한숨을 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유자광이 아주 그 이시애를 어떻게 진압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신감 있게 써가지고 이걸 세조한테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나서겠다고 하니까 세조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우. 매우 매우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자광한테는 어떤 역할을 맡기기엔 유자광이 지금 관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유자광을 위해서 특별 과거 시험을 열어요. 문과 시험을. 그 다음에 문과 시험을 실시를 해서 유자광이 거기 응시를 했는데, 자, 합격자 답안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유자광 답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자광 답안지 가져와 봐. 자, 그 다음에 이거 장원급제로 해. 자, 이렇게 세조가 말 한마디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거 시험 급제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돼버렸죠? 급제를 해버렸죠. 장원급제를 했죠? 그리고서 유자광이 이 이시에 난 진압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때 나이 29살. 자, 물론 총사령관은 이 왕족들이나 이 강순 남이 같은 장군들이 담당했지만 유자광은 그 먼 함길도랑 한양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잘 알려가지고 이시에 난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단 말이에요. 자, 이 이시에 난을 진압한 공신들을 조정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적개 공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들은 이전에 우리 계유정난 기억나요? 세조가 왕이 됐던 그 계유정난 때 공신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새로운 공신들, 신공신들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세조 14년에 이 사람들 나이 한 살씩 더 먹었겠죠. 28살, 26살, 79살, 뭐 30살 됐겠죠? 이 구성군 이준을 영의정으로 임명. 남이는 병조판서. 강순, 유자광도 다 높은 자리를 하나씩 받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신이 됐다 그랬죠? 자, 27살에 뭐가 됐다고요? 영의정입니다. 영의정은 어떤 관직이에요? 나이 많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관직 중에서 제일 높은 관직이죠. 27살, 28살에 영의정이 됩니다. 병조판서는 오늘날로 치면은 영의정이 국무총리라면 병조판서는 오늘날로 치면 뭐죠?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26살에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자, 정말 파격적인 출세죠. 그죠? 근데 또 이 남이가 또 권력 욕심이 좀 강해가지고 자기는 26살에 병조판서 된 사람이 28살에 영의정 된 구성군이 마음에 안 들어서 28살에 영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왕한테 직접 얘기를 하기까지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혈기왕성한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관직을 차지하게 됐어요. 구성군은 영의정 28살에 됐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만하게 행동했을까요? 좀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구성군은 남이가 막 그렇게 다혈질이고 막 구성군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굉장히 막 자신감 있게 나댄 거에 비하면은 행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역사 배우면서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도건이, 지원이가 뭐 실력이 있던 운이 좋건 어떤 기회를 잘 잡아서건 높이 올라갔어요.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승진하게 되거나 올라가면은 그거를 박수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꼬투리 잡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처신. 항,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네. 항상 매너 있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남이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구성구는 그렇게 했고. 자, 근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봉신책봉이 이루어지면서 봉신되면 1등 봉신되면은 땅 얼마나 받는다 그랬어요? 150개월 받는데 150개월이면 45만 평이에요. 45만 평이면은 여의도 반 넓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수서동, 일원동 이런 데가 뭐 지금 한 70만 평, 50만 평 막 이러거든요. 이 동네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세조의 계산이 있었어요. 신숙주 한 명회를 그 자기가 믿는 사람들인데 그 이시인한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가뒀다 그랬죠. 물론 금방 풀어주긴 해요. 근데 이들을 가뒀다는 거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길을 눌러놓겠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전에 계유정난 주도했던 정난 공신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단종 상황으로 몰아내고 세조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또 한 번 공신책봉되죠. 두 번 다 공신책봉이 된 정말 이제 세조를 만든 아주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재산이며 뭐며 어마어마한 사람들, 권세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이들을 이제 구공신 혹은 뭐라고도 부르죠? 훈구라고 부르죠. 세조가 큰아들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한 달 먼저 어떻게 되죠? 죽죠. 그리고 세조 둘째 아들이 해양대군이 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이가 이 당시에 18살이요. 자, 나이 어린 아들이 지금 세자가 됐는데 공신들 파워가 너무 막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신들을 누를 목적으로 이 시에 난 진압한 이 젊은 장군들을 파격적으로 영의정 병조판서 임명을 시켜서 이 구공신들을 견제할 세력으로 만든 거예요. 세조가. 그리고 세조 계획은 자기가 몇 년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자기가 좀 줄다리기를 하려고 봤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해요. 자, 세조 원래 몸에 뭐가 많이 났다 그랬죠? 그 부스러기 같은 거, 부스럼이 많이 나가지고 계속 긁는 병이 있었다 그랬죠? 피부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천 많이 다니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세조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 시작.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젊은 애들 경험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원래 세조랑 뭔가 같이 해오던 사람들이 아니죠. 혈기만 넘치죠. 그죠?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자기를 잊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조를. 그래서 이 정난공신을, 구공신들을 높여줘요, 다시. 이들을 원상이라고 부르면서 높여준다. 그래서 이 구공신들이 원상으로 임명되는데 그 사람이 17명. 한 명의 신숙주가 들어가죠. 이때 한 명의 신숙주의 나이는 다 50대, 초반, 중반대. 나이 꽤 많죠? 자, 그리고 세조가 결국은 이 14년을, 세조 14년을 못 넘기고 1468년 정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왕자리를 해양대군 자기 아들한테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조선의 8대 임금 누구다? 예종. 세조는 상황으로 물러나서 수강궁에서 하루 동안 지내다가 하루 만에 죽어요. 딱 양위한 지 며칠 만에 죽었다고요? 하루 만에 죽어요. 그리고 예종이 즉위하게 되죠.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한 일, 예종이 평소에 세자 시절부터 겸손할 줄 모르고 막 나대던 이 사람을 아주 싫어했어요. 누구? 남이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이의 병조판서 자리 있죠. 이 남이 병조판서 자리를 피임을 시켜. 그리고 그냥 궁궐에서 왕 주변을 수호하는 겸사복장이라는 역할을 시키는데 한 등급 아래로 내려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강등이라고 하죠. 남이가 뭐가 됐다고요? 강등이 돼요. 원래 25살에 겸사복장 하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병조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깎아내린 건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한 번 높아졌는데 낮아지면 그거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렵죠. 남이가 불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 불만이 가득한 그 울분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유자광을 찾아. 유자광은 세조 시절에 얼떨결에 그 상수 한번 잘 올렸다가 첩의 아들인데도 과거 시험도 합격을 하고 관직에 막 나가서 출세가 갑자기 열리나 싶었는데 자기를 밀어주던 누가 죽은 상황이에요. 세조가 죽어버린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밀어주는 서포트가 지금 없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조정에 나와 있는 양반들은 자기를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죠. 자기를 다 일단은 자기는 서자기 때문에 이 양반들한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밀어주던 사람도 없었으니까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유자광을 남이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남기죠. 먼저 이 정난공신들, 구공신들 욕을 막 해요. 이들이 권력을 잡고 지금 18살밖에 안 된 어린 왕을 끼고 정치를 막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 제거해버려, 한 명의 신숙주 같은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종 즉위하고 나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졌냐면 이 원상 17명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넷이서 교대를 해가면서 예종 주변에 가서 하루씩 숙직을 했어요. 문 닫고. 그러니까 웬만한 중요한 정치적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원상들이랑 다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이가 욕을 꼬집으면서 얘네들을 비판하고 다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당시 이제 혜성 알죠? 혜성? 하늘에서 떨어지는 위성? 혜성이 마침 나타났는데 혜성이 나타나면 누가 반역한다? 장군이 반역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연현상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자광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이가 이제 집에 가자마자 그 길로 밤중에 누굴 찾아갔을까요? 예종을 찾아. 예종이 평소에 남이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안 좋아했다 그랬어요? 싫어해서 남이를 강등시켰다 그랬죠? 그런 예종을 찾아가가지고 남이가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남이가 지금 예종 주변에서 원상들이 저렇게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걸 비판했고, 자, 여기다 이제 몇 마디를 또 덧붙이죠. 왕을 끌어내리고, 그 구공신들 끌어내리고, 왕도 끌어내린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근거로 들이민 게, 남이가 평소에 시 쓰는 걸 즐겼는데, 남아가 20살이 되면 평국,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사내대장부가 아니다라는 식의 시를 썼어요. 근데 유자광이 요 남아 22평국 요 얘기를 살짝 각색을 해요. 남아 22득국. 득은 뭐죠? 득?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득은? 얻는 거죠, 얻는 거. 나라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득국은 뭐예요?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뭘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반역으로 해석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형국이나 득국이나 그냥 남자가 호기롭게 그냥 씻은 거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반역이고 영모 사건이라는 게 걸면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종이 이걸 듣고 이놈 봐라. 이거 유자광 말대로라면 남이 반역 맞는데? 그리고 남이를 불러다가 고문을 한다. 남이는 모든 거를 부정하고 부인했는데도 계속 고문을 해요. 자, 이제 남이도 깨닫게 되죠. 예종 마음속에 자기를 살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남이가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이 한명이나 신숙주 같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뭐, 반역을 자기는 끝까지 도모하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이들을 비난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남이가. 반역자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이가 이제 거의 그 고문이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혼자 죽기는 너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그 국문장에 예종이 있고 주변에 여러 대신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막 한 명에도 같이 반역을 깼다고 물고 늘어지고 하는데 예종이 안 믿으니까 마지막에 누굴 물고 늘어졌냐면 나이 70대인 누구? 강순을 물고 늘어져. 강순은 얼떨결에 서 있다가 남이가 갑자기 이제 강순을 가리키면서 강순과 같이 반역을 모의했다. 당시 왕 세종의 손자였던 뭐 춘성군, 보성군 이런 사람들을 강순과 함께 새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남이가 막 쏟아내게 돼요. 그래서 예종 입장에서는 한 명의 신숙주보다는 이 강순이라는 사람은 좀 어때요? 만만하죠? 그리고 신공신들 제거하려는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강순도 죄도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곤장을 맞다가 결국은 남이랑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죠. 역적들은 어떻게 죽이죠? 사지를 찢어 죽이죠. 네. 이렇게 해서 남이랑 강순이 제거가 되고 이때 이 남이의 영모 사건을 고변했던 유자광은 반면에 뭐가 됐을까요? 봉신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남이의 영모 사건을 배합한 이 공신들을 익대 공신이라고. 무슨 공신? 익대 공신. 이때 또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이 별로 한 일도 없는데도 한 명예, 신, 숙주, 여러 원상들, 그리고 기회주의자 누구? 유자광. 이런 사람. 예종이 이 구공신들 생각에는 좀 만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종이 자기 아버지 세조를 잘 봐가지고 자, 할 말은 정말 바락바락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예종이 성깔이 좀 있었는데 한 예로 자, 이제 세조가 죽었죠. 자, 왕이 죽으면은 그 죽은 왕을 뭐라고 부를까요? 조선시대 때. 바로 처음에 바로 묘호로 부르지 않고 묘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세조라는 묘호는 세조가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정한 거거든요. 근데 세조라는 묘호가 정해지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횡왕이라고 부르요. 자, 죽은 왕이 아직 묘호가 정해지지 않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행왕. 자, 세조의 묘호로 처음에 거론된 게 중국의 사례들을 참고해가지고 신종, 예종, 성종이 고려가 돼요. 신하들이 요거 중에서 하나를 예종 보고 골라달라고 한다. 근데 예종이 이것 중에 하나를 골랐을까요? 이거 말고 우리 아버지는 세종대왕, 우리 저 할아버지 세종대왕 못지않은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니까 세자 묘호를 쓰자 그래요. 근데 세종이 이미 있죠. 그러니까 뭐로 하자 그래요? 세조로 묘호를 정하자고 한다. 그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보다는 한 일이 많이 부족한 그 수양대군이 자기 아들 예종에 의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세조가 된 거예요. 예종이 신하들한테 눌리는 거예요? 안 눌리는 거예요? 안 눌리는 거죠? 그만큼 강단이 있었단 거예요. 근데 예종이 강단이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남이라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구공신들은 힘이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세졌죠. 이 구공신들의 힘이 또 셌던 사건도 센 걸 보여주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민수의 옥이라는 사건. 민수는 사관이에요, 사관.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쵸.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죠. 조선은 기록의 나라기 때문에 임금이 살아있을 때부터 사관들이 항상 임금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어떻게 할까요?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임금이 죽으면 그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민수가 사관이었는데 세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세조실록이 또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민수가 평소에 자기가 기록해놓은 기록, 이걸 사초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사초를 그 춘추관 역사 기록하는 곳에 넘겼어요. 근데 넘겨놓고 봤는데 갑불사 싶은 거예요. 자, 이거 보통 한 번 넘기면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 자기 손 떠나간 사초를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초에다가 이 민수가 뭘 적었는지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대신들 욕을 썼어요. 안 좋은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대신이라고 하면 큰 신하라고 하면 누구누구예요. 한 명의 신숙주 같은 그 높은 신하들이겠죠. 이 얘기들을 써가지고 그 춘추관에 넘긴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 왕은 실록을 못 봐도 신하들은 어때요? 볼 수가 있죠. 신하들이 나중에 이거 봤을 때 자기 욕 써 있거나 안 좋은 얘기 써 있으면은 이 사람들 보복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민수가 그 춘추관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초 넘긴 그 관리한테 사정을 해요. 아니 이러이러 해가지고 내가 좀 너무 센 얘기를 썼는데 그래서 좀 돌려줄 수 없겠나? 내가 다시 고쳐가지고 줄게. 그래서 그 춘추관 관원이 민수랑 평소에 그 인간관계가 있어가지고 민수가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그거를 민수가 준 사초를 꺼내서 준단 말이야. 이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 그리고 둘만 몰래 이걸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궐에는 이 벽에도 눈이 있다고 벽에도 눈이나 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의 그 몰래 그 사초 주고받는 현장을 누군가 또 본 거예요. 보고서 이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사관들 중에서 자기들도 대신 안 좋은 얘기를 쓴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또 원숙광이라는 사람이 그 사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사초도 또 받고 간 거예요. 이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결국 이게 발각이 돼요. 원숙광과 그 사초를 몰래 빼줬던 그 이름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사관과 다 죽어요. 민수는 이때 먼저 이걸 실토를 해가지고 죽지는 않고 매를 엄청 훔친 두들겨 맞고 쫓겨난다. 유배를 가게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대신들의 권력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셌다는 거죠.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도 이 대신들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네. 예종 1년. 자, 1468년은 세조가 죽은 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세조가 죽은 해를 세조 14년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예종 즉위년이라고 부를까요? 1468년은 세조 14년이라고. 자, 현재 현 왕이 집권하다가 죽으면 그 해는 그 죽은 왕의 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예종 1년은 언제부터예요? 예종 원년은? 그쵸. 이때부터를 예종 1년, 예종 원년이라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 죽으면 그 해만큼은 전왕, 그 죽은 왕의 그 묘호를 써주고 그 새로 즉위한 왕은 그 다음 해부터 한 해 넘겨가지고 원년을 칭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유년칭원이라고 해요. 유가 뭐냐면 넘긴다라는 뜻이에요. 넘긴다. 유가 뭐라고요? 넘긴다. 원년을 칭할 때 한 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광해군, 연산군 이런 사람들은 왕이었지만 왕으로 남았어요, 못 남았어요? 폐위됐죠? 쫓겨났죠? 그 연산군이 쫓겨나고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중종이랑 인조가 즉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난 왕의 그 연도를 써줬을까요? 안 써주고 중종이나 인조 같은 왕들은 즉위년에 바로 원년을 칭해요. 이런 거를 즉위년 칭원법이라고 해요. 근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뭘 썼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유년 칭원을 썼어요. 이해됐죠? 네. 근데 아무튼 예종 원년 즉위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종 발에 족질이 발견.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죠? 족질. 족이 뭐예요? 족. 발이죠, 발. 발에 병이 난 거예요. 이게 세자 시절부터 있던 병인데 이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질 않아요. 무슨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항생제나 뭐 이런 거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이 당시 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종이 즉위 1년 1개월 만에 죽는단 말이에요. 예종 죽기 직전에 그 궁궐을 지키던 무사들이 그 궁궐을 지키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그냥 심심하잖아요. 문지기 하면은. 근데 마침 밤이었는데 까치가 깍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지기 중에 하나가 야, 까치가 저렇게 밤에 울면 집주인이 죽는데 집주인이 누군데? 야, 멍청아. 우리 궁궐 지키고 있는데 집주인이 누구야?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무사들이 거기서 끝냈으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가서, 자, 잠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 들으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임금님 죽으면 다음은 누가 죽을까? 다음은 누가 왕이 될까?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막 오르내렸던 사람이 뭐 구성군, 서신 조심히 했던 구성군 기억나죠? 그리고 영순군, 이 사람은 저 생선가시 목에 걸린 광평대군 아들이, 이부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가 오르내린다. 자, 그리고 궁궐에서는 벽에도 귀가 있고 없는데도 눈이 있다 그랬죠? 이 얘기가 또 예종 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항상 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종 죽기 전에 다 역적으로 다 처단된다. 그리고 그들이 침실에서 나눴던 영순군, 구성군 얘기든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왕자들의 삶이 그렇게 위태로운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 자기는 죄도 없는데 이름이 오르내렸다는 이유로 원래는 왕이 맘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유배 보낸 다음에 세약 먹일 수 있다고. 근데 예종이 영순군과 구성군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따 아무튼 예종은 족질, 까치가 진짜 밤에 물어서 집주인이 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죽게 된다. 자, 이제 예종 죽은 후의 상황인데 요거를 좀 써볼게요. 자, 요거 오늘 요것만 한번 가계도만 좀 보고 마칠 거예요. 세조. 원래 무슨 대군이었죠? 부인은 정희 왕후 윤씨죠? 세조의 큰아들 의경 세자. 단종 유배 보낸 다음에 세조가 죽게 했다 그랬죠. 그죠? 실록에는 단종이 자살했다고 나와 있는데 뭐 아마 사약을 내렸다는 게 더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했죠? 근데 그 단종 죽기 한 달 전에 병 들어가지고 20살에 죽어요. 의경세자가 죽기 전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세자빈 한씨예요.
수빈 한씨라고도 불러요. 수빈 이렇게 부르는데 아직 남편이 세자 단계에서 죽었기 때문에 비가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되고 빈이었죠, 빈. 그죠? 이 사람은 그 얼굴이 잘생겼다는 정난 1등 공신 누구의 딸? 한왁의 딸이었어요. 의경세자랑 세자빈 한씨가 의경세자가 20살에 죽었음에도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큰아들이 월산대군이었어요. 그리고 명왕공주라는 딸이 있었고 막내가 자을상군이었어요. 자, 원래대로라면 세조 뒤를 이어서 의경세자가 왕이 돼야 되죠. 근데 의경세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죠. 20살에. 이렇게 빨리 죽는 거를 뭐라고 하죠? 허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요절이라고. 뭐라고요? 요절. 의경세자가 요절해버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조가 자기 둘째 아들이었던 누구? 해양 대군을 세자로 만든 다음에 얘가 세자 수업을 받다가 이제 19살이, 18살이 됐을 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종이죠? 그죠? 예종의 첫 번째 부인은 장순왕후 한씨였어요. 누구 딸일 것 같아요? 한씨인데 한명회의 셋째 딸이에요.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어린 왕이 되게 약하죠. 그 어린 왕을 누군가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할머니나 엄마나 아니면 처갓집에서라도 그 어린 왕을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18살의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이런 것들을 또 방패막이를 삼아주려고 권력 있는 신하를 일부러 랑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장순왕후 한씨랑 예종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인성대고. 근데 장순왕후 한씨가 인성대군을 낳다가 17살에 죽어요. 이 당시 때는 결혼들을 일찍 했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조운하는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13살, 4살 막 이때 결혼하는 게 지금 너희 나이 때면 벌써 장가 갈 나이. 도건이는 이미 장가 갔고 지원이는 이제 막 새신랑 될 나이. 인성대군도 엄마 죽은 다음에 3살에 죽어. 예종이 계비를 들이죠. 그 계비가 안순왕후 한씨. 이 사람은 한백륜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안순왕후 한씨랑 예종 사이에서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제한대군은 조선시대 유명한 좀 띨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멍청한 사람 있죠. 네.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결혼돼서 사랑도 나누고 아이도 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제한대군은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제한대군은 밑으로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잘 모르고 부인이랑도 막 잠자리도 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멍청이로 알려져 있는 그 제한대군. 자, 예종이 세조가 먼저 죽죠?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를 하죠? 자, 예종이 즉위했을 때 정의왕후 윤씨는 뭐가 돼요?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대비가 되는 거죠? 자성 대비. 무슨 대비? 자성 대비. 예종이 너무 일찍 죽죠? 1년 1개월 만에 죽잖아요. 그죠?
예종이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예종이 원래 죽었으면 누가 왕이 돼야 돼? 예종 뒤를 이어서. 원칙대로라면. 제한대군이 왕이 되는 게 맞죠? 제한대군 예종 죽었을 때 나이가 4살이었어. 4살이면 너무 어리죠? 그죠? 이때 예종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를 결정하는 제일 큰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왕실의 제일 큰 어른, 대비가 가지고 있죠? 이 할머니가 보기에 제한대군 나이가 너무 어땠다고요? 어리다. 제한대군은 안 돼. 그러면은 다른 왕자를 왕후임으로 삼아야겠는데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월산대군과 자을상군이 있죠? 자성 대비 큰아들의 아들들이 손자잖아요. 그죠? 이 당시 월산대군 나이는 16살. 자을상군의 나이는 13살. 남편 의경세자가 일찍 죽으면서 세자빈 한씨는 이제 세자빈이 아니고 그냥 수빈이라고 불리게 되고 궁궐 밖으로 나가 살게 되거든요. 이 아들 둘 데리고. 근데 남편 일찍 죽고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사람들이 얕보거나 손가락 셀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수빈한 씨가 이 아들 둘을 아주 빡세게 키워요. 그리고 이 수빈한 씨가 한자도 굉장히 많이 알고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자들 못지않은 지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글 공부를 자기 아들들 시키면서 아주 빡세게 기른다. 그래서 세조가 자기 며느리 수빈 보고 이렇게도 불렀다 그래요. 사나울 폭자 써가지고 무슨 빈? 폭빈. 자,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 자기 20살밖에 안 됐는데 과부가 된 수빈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궁 밖에 나가 살지만 자꾸 들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들어올 때마다 이 수빈한 씨가 틈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굉장히 다부지게 아주 그냥 자신감 있게 행동도 하고 이 아들들도 아주 막 열심히 가르쳤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다? 폭빈. 그리고 수빈한 씨가 남편 일찍 죽은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해야 되는 예절 같은 것들을 기록한 내훈이라는 책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튼 빡센 어머니 수빈한 씨 밑에서 자란 이 두 아들들이 또 왕위 후보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성 대비의 선택은 누구였을까요? 월산대군, 자을상군 누구였을까요? 자을상군을 선택. 이 사람이 성종이. 그죠? 원칙적으로는 첫째가 예종의 아들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첫째 월산대군이 맞죠? 자, 근데 월산대군을 선택하지 않죠. 성종을 선택한 이유. 13살이면 아직 애죠. 그러면은 20살 될 때까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 수령, 수령청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왕실에서 어린 왕이 즉위하면 왕실의 제일 큰 할머니나 엄마가 어린 왕 뒤에서 그 얼굴 안 보이게 발을 치고 뒤에서 대신들에게 정치 듣고 그 할머니가 대신 정치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령 청정. 왕이 20살 될 때까지 7년 동안 수령 청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대비 입장에서는 16살짜리보다는 13살짜리가 더 나아 보여. 그리고 수빈한 씨, 이 월산대군과 자을상군의 엄마 수빈한 씨의 그 건의도 한몫했어요. 엄마가 보기에 아들 둘이 있으면 누가 더 뛰어나고 좀 나은지 엄마가 잘 알죠. 왕이 되기에 더 적합해 보였던 게 형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을상군이 선택이 돼요. 그 실제로 자질면에서나 성종이 누굴 많이 닮았냐면 자기 증조할아버지였던 누구?
세종을 많이 닮았다. 그렇게 해서 성종이 왕이 된다. 자, 근데 보세요. 성종은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지금 왕이에요. 세자 단계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건 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성종은 즉위하고 나서 지금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려면 자기 살아있는 이 아버지, 자기 죽은 아버지가 왕으로 좀 높여줘야 된다고 이제 이 왕실에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의경세자를 죽었지만 뭘로 올릴까요? 덕종으로 추존을 해요. 남편이 죽었지만 죽어서 왕으로 높여졌기 때문에 자, 수빈한 씨는 뭐가 됐을까요? 왕비로 일단 올라가요. 소예왕 한씨로. 근데 왕비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왕비 타이틀을 계속 가질 수가 없죠. 그럼 바로 이제 뭐라고 불리게 됐을까요? 바로 대비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대비가 인수 대비. 무슨 대비? 누구의 엄마? 성종의 엄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 한씨도 살아 있었죠? 이 안순왕후 한씨 제한대군의 엄마는 이제 아무튼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도 대비가 되는데 인혜 대비라고 부르요. 자, 대비가 지금 몇 명이에요? 자성 대비, 인수 대비, 인혜 대비 몇 명이에요? 세 명이죠. 그죠? 순서는 누가 제일 높아요? 자성 대비가 1번이죠. 제일 높죠.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대비. 누가 두 번째 대비가 돼요? 자, 봐봐요. 인혜 대비는 예종의 부인이었죠. 그죠? 예종의 부인이던 시절에, 그러니까 왕비였잖아요. 이때 인수 대비는 뭐였어요? 세자빈이었죠, 아직. 수빈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가 더 높았어요? 예종의 왕비였던 인해 대비가 더 높았죠. 그죠?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예종의 아들이 즉위를 못하고 의경세자의 아들 성종이 즉위했잖아요. 그죠? 지금 현 왕의 살아있는 엄마가 인수대비죠. 그죠? 근데 이제 신하들은 인해 대비가 먼저 즉위한 예종의 왕비였기 때문에 서열상 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자성 대비가 딱 잘라요. 이미 죽은 왕이 더 중요해요? 살아있는 왕이 더 중요해요? 살아있는 왕이 더 중요하죠? 살아있는 왕의 엄마이자 그리고 또 남편이 뭐가 됐어요? 덕종이라고 왕으로 추존이 됐죠. 그 덕종이 또 예종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자성 대비가 손을 들어줘서 인수 대비가 2등이 돼요. 인해 대비가 몇 등? 3등이 된단 말이에요. 자, 성종 시절에 대비가 자성 대비, 인수 대비, 인해 대비 3명 있죠. 이거 마지막 태종 이방원이 왕위를 세종한테 물려주고 은퇴했죠. 그리고 4년 동안 사왕 노릇하다가 죽잖아요. 그때 태종이 창덕궁에 있다가 물러난 궁을 후강궁이라고 불러요. 이 수는 목숨 숫자에 건강하다 할 때 강자거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단종이 사왕이 됐을 때도 세조가 사왕 돼가지고 하루 동안 살 때도 다 어디서 살았을까요? 수강궁에서 살아요. 이 수강궁은 그러니까 은퇴한 왕들이나 왕비가 사는 곳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되게 좁았어요. 대비가 몇 명이 됐죠? 하나, 둘, 세 명이죠. 이 세 명이 처음에 수강궁에 같이 살게 되는데 너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종이 수강궁을 확장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궁궐이 창경궁. 성종이 세 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이 궁궐 뭐라고요?
창경궁이다. 창경궁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이거를 태우지는 않고 격화시킨다고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원으로 만들. 말똥 냄새나고 기린똥 냄새나는 창경원이라고 해서 동물원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해방되고 나서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창경궁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어느 왕 때? 성종 때 만들어진. 요거 종이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세요. 여기까지 할게요.